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이진호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제적 보험 팟캐스트 시즌 2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즌 2는 이제 옆에 계신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로그, 유튜브 최소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겸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팟캐스트 문제적 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유튜브가 아니라 예전에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이제 음성으로 송출하던 서비스였고요. 애초에 그 17년도인가 그때부터 했었고 몇백 회 했어요. 이제 그 저희 청취자분들이 애청자분들이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메일도 주시고 많이 했는데 뭐 귀찮거나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보험 얘기를 하기에 광고물 심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팟캐스트가 보통 뭐 1시간 뭐 짧으면 40분 이렇거든요. 이게 심의가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더 이어나가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반 보험 소비자를 위한 팟캐스트는 아니고 이제 보험 설계사를 위한 팟캐스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직이 아니라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설계사의 업무, 그리고 뭐 회사 얘기, 설계사가 뭐 좀 갖춰야 될 자세, 혹은 뭐 업계의 소식, 뭐 보험 얘기보다는 이제 일하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사분들의 소득 증진, 영업력 향상, 이런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반 분들은 뭐 안 들으셔도 되고요. 혹시 보험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 시즌 2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에 저희 채널의 재생 목록에 이제 문제적 보험 팟캐스트 시즌 2가 재생 목록이 생길 거예요.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기존처럼 아이튠즈, 팟빵을 통해서 팟캐스트로도 송출을 할 거니까 그쪽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우선 저희가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띄우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음성으로 나간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저희 비디오를 틀어놓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음성으로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소개했나요? 소개. 네,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그래도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최소의 보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프라임 에셋 광명 1지점에 소속되어 있고,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이제 저희 여성 지점장이고요. 이제 관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 설계사들이 들으시기에 아무래도 좀 힘이 실릴 수 있고 좀 그렇죠. 아무래도 경력과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한 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7년 분급, 설계사의 급여를 이제 7년간 분급해서 주겠다라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죠. 거의 확정이 됐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우선은 저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그쵸?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영업을 하는 분들, 이제 온라인 영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설계사들이 그거에 대한 발판을 조금 마련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설계사들이 보통은 1년, 2년에 이제 수수료를 예전에는 이제 당겨서 받았다면 이걸 7년간 나눠서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달 받는 월급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만든 제도라서, 지금 아시겠지만 설계사들 뭐 2년 정도의 급여를 나눠서 받게 되거든요. 뭐 지금 이거를 7년으로 늘린다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늘어난 거잖아요.
7년이면은. 그러니까 한 상품을 팔아서 이거에 판매된 수수료를 7년 동안 나눠서 준다. 결국은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특히 설계사들 중에 신입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받는 급여가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렇게 썩 매력적인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라에서 이걸 시행하는 목적은 이제 상품 관리를 그러니까 가입 고객에 대한 관리를 좀 더 빡세게 하고 불안전 판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상품을 판매만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등한시하는 설계사들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급여를 나눠서 쪼개서 더 길게 주면 아무래도 설계사들이 계약 관리에 더 힘쓰지 않을까라는 거죠. 핵심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분급을 늘린다고 해서 이제 계약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까라는 거에 대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조금 찬반이 가려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저희가 관리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입분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런 기사가 딱 나오다 보니까 아 신입들을 어떻게 정착을 뽑아야 되지? 라는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의 주 목적인 좀 어중이 떠중이를 걸러내겠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좀 그런 의도로 정확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설계사 이직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 7년 분급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계약 유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보통은 그렇게 돈을 받기 위해서 좀 어중이 떠중이들의 설계사들이 가입하고 뭐 이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7년 분급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버리면 그런 설계사들이 저는 분명히 사라질 거라고 조금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정상적인 유지의 계약들이 많이 늘어나고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판단을 해봅니다.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사실은 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2년 정도 동안 나눠 받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절반 정도를 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선지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반 정도가량은 바로 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환수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생기죠. 환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계약의 유지가 얼마 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그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급여로 내가 받았던 부분을 다시 반환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7년으로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7년 차 동안에 대한 유지율을 볼 것이고 또 그거에 맞는 환수율이 또 새롭게 정해지겠죠. 이게 뭐 7년 동안 내내 환수율을 적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환수 규정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부의 유지율이 9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정상적인 계약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진짜로 필요한 상품들을 적절하게 판매를 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조직들이 많아요. 자기 계약, 실적을 위해서 때려 넣는 강제성 계약. 특히 뭐 아시겠지만 설계사분들 월초, 월 마감, 뭐 중간에 실적 얼마 이상 채워야 되고 30만 원, 50만 원 일정 부분 달성을 못하면 위에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쵸. 그거에 대한 거를 못 이기고 또 어떤 조직은 일정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가 또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그쵸.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억지로 계약을 넣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그런 작성 계약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7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 만행하고 있는 지금 이런 보험의 문화가 한 방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지고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방금 지사장님이 얘기한 그 말도 맞기는 하죠.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일반 설계사의 입장과 저희 같은 관리자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물론 찬성은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이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생기게 된 제도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나 공평한 거죠. 어차피 생기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네, 우리가 막 찬성을 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반대만 무작정 하고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뭐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계사에 좀 제대로 팔아라. 그리고 불안전 판매하지 마라. 핵심은 이거잖아요, 사실. 그 불안전 판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계속 그렇게 판매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확정적으로 7년 분급하겠다는 게 이제 확정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문제가 네. 없었으면 네.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그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돼가지고 그 광고 심의가 힘들어지고 한 것도 사실 우리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규제가 강화된 것뿐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7년 분급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지금 어떤 유예 기간을 통해서 우선은 뭐 한 4년 분급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7년 분급까지 갈 건데 중요한 거는 총 수수료는 지금보다는 늘어나요. 그렇죠. 네.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나눠서 주기 때문에 받는 총량은 더 줘야 돼요. 총량은 똑같은데 분급만 길어지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급여를 어쨌든 묶어놓고 있게 되는 거니까 보험회사든 아니면 대리점이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굳이 본다면 총 수수료는 증가한다. 어쨌든 버는 돈은 나눠받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 같은 조직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저희 온라인 영업도 하고 있고 뭐 물론 DB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유지율이 높고 상품을 적절하게 판매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7년 분급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반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네.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엄청나게 반발하는 조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대면만 하는 조직이나 지인 영업이나 지인 뭐 영업을 통해서 하는 조직이나 아니면 굉장히 예전 방식처럼 사은품 막 쌓아놓고 막 그렇게 이제 대가성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조직들은 아마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타격까지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장점은 있죠. 총수수료가 늘어나는 거. 근데 아쉬운 점은 7년씩이나 늘려놨는데 올라가는 총수수료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뭐 20-30% 정도? 그리고 조금 느낌은 제재하는 거와 뭐 어떤 규제는 강화되는데 설계사를 분급을 하고 쪼개서 주는 것까지는 그래 오케이. 근데 설계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굉장히 빡빡빡 잘 맞춰서 올려주잖아요. 노동법에 의해서 이 노동자들의 이런 급여, 처우 굉장히 잘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 우리 보험 설계사들의 이런 급여의 어떤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 지금 수년째 사실상 거의 동결 상태거든요.
오히려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로 설계사들 수수료가 높다라는 것만 내보내서 마치 우리가 엄청난 고액을 뭐 계약 하나 한다고 받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보험 소비자들이 야 무슨 설계사들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버냐 계약 하나 10만 원짜리 하고서 무슨 뭐 1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냥 단순히 단편적인 이런 수치만 놓고서 마치 고액을 받는 것처럼 자꾸 더 오히려 줄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알아야 될 게 설계사의 수수료 그리고 시책이 구성이 된 거는 설계사들이 요구해서 높인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주는 정당한 급여예요. 보험회사가 책정한 원수사가 책정한 급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깎으려고 하고 어차피 보험회사는 영업비용, 사업비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에서 수수료를 주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보험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내는 돈은 10만 원이라서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10만 원짜리 보험 계약은 20년 동안 고객이 돈을 납입을 하기 때문에 2,400만 원짜리의 계약이거든요. 2,400만 원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에 받는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거고 또한 우리가 환수 규정이 있는 것처럼 계약이 유지가 안 되면 받았던 급여를 또 반환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 다 고스란히 남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영업을 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부대 비용이 많죠. 사실은 그거를 설계사들조차 고객한테 심어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식 자체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보험 계약을 하면 우리 예전에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지인이나 뭐 대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고객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응당 선물을 지급을 하는 게 너무 만행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설계사들 돈 진짜 많이 버나 보다.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거죠. 과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해줬으니까 제가 뭐 사실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설계사들도 있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도 있을 수도 많아요.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뭐 그런 영업을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사들이 직접 심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설계사 분급이 또 되면서 또 하나의 이슈는 설계사의 급여를 공개한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설계사가 얼마를 받는지를 명시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야, 우리가 어디 삼성이나 LG 같은 데 가서 TV를 샀는데 TV 살 때 상품 정보에 이 TV 소비자 가격이 뭐 3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뭐 마진, 뭐 삼성이 갖는 마진, 뭐 영업점에서 판매원이 받는 수수료 이런 거 명시되냐? 우리가 밥 먹을 때 원가 뭐 공개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을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나 나라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일부 외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그런 게 아니라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아무래도 소비자가 전문인에 비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공개를 했었던 외국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일부의 사례일 뿐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얼마나 받아 처먹길래 뭐 당당하게 공개를 안 하냐. 오히려 누군가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받아서 공개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생기고 네. 그렇죠. 그게 공개를 된다 보면 네,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이런 것도 다르니까.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점점 이상한 제도들이 나오게 돼요. 지금 뭐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취지는 좋지만 온라인 영업하고 이제 광고 심의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인지를 이걸 만든 인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광고 게시글 당연히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오늘은 이제 뭐 광고 심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우려한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수수료를 공개를 하게 되면 보험 소비자가 이거 이렇게 많이 받네? 야, 나 좀 떼어줘. 이런 대가성 계약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 니네가 이렇게 받는데 나 좀 떼어줘도 되잖아. 그러면은 설계사도 그러니까 좀 그렇죠. 짜증이 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납이나 수수료 관행을 오히려 좀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다행히도 이제 가입 제한서나 이런데 수수료 공개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돼가고 있고, 이제 협회나 다른 쪽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수수료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가 일반적이다, 좀 높은 상품이다, 수수료가 좀 낮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사들이 어떤 자세를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벌써 이 7년 분급이라는 걸 이미 어떤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제 확정되리라는 예상을 했을 건데, 네. 이게 온라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의 이제 플랫폼, 본인을 이제 고객한테 신뢰성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자료들을 벌써부터 구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희도 그런 온라인 영업에 대한 뭐 블로그나 유튜브 자료를 이제 많이 올려드려서 고객들한테 안내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자료를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주관적으로 좀 많이 타격을 입는 게 이제 지인에게 판매를 하는 분들, 뭐 대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시장을 같이 저는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온라인과 대면 영업의 하이브리드 영업을 저희가 좀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시장을 조금 확장할 수 있게 저희 조직으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신입 설계사들의 이제 제가 숱하게 면접을 보면서 온라인 영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유형들을 면밀히 쭉 살펴봤지만, 사실 온라인 영업을 잘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온라인 영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험뿐만 아니고 숱한 많은 정말 업종에 온라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쇼핑몰 판매하며 SNS를 통해서 업체 홍보한다든지, 뭐 바이럴 마케팅,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저희처럼 팟캐스트나 블로그, 카페 영업, 커뮤니티에서 영업하고, 온갖 온라인 영업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설계사들이 유독 온라인 영업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 영업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한 10명 정도가 이제 입사 문의를 해서 면접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정말 일을 할 만한 인재는 한두 명?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쩔 때는 그거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보험 설계사에 일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영업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보험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도저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이도저도 치다 어디 가서 뭐 더 이상 할 거 없고, 이거나 한번 해볼까,
이거나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왜냐하면은 설계사는 자격 요건이 뭐 사실 낮은 진입 장벽이 좀 낮죠? 낮아요. 예, 누구나 큰 결격 사유만 없다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보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경향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직장에 있는데 투잡으로 한다든지. 예, 저희가 또 예전에 한동안 이제 투잡에 대해 투잡도 받아주겠다라는 광고를 했지만 전혀 좋은 게 아니었던 게 투잡으로 저는 시작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니까 나처럼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투잡으로 문의하는 분들의 특징은 더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그냥 여기다 발 얹혀놓고 그냥 깔짝깔짝 좀 하면은 뭐 몇백만 원씩 그렇죠. 무슨 그거는 이 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계사 자격시험 따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팔아가지고 돈 쏠쏠이 벌어볼까라고 하는 아주 안일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저희 면접 보신 분들 중에 또 입사하신 분들 중에 네. 뭐 단기간 영업 수익이 안 나도 괜찮다. 본인들이 다 동의를 하고 들어왔지만 또 후에 들려오는 말은 자기는 다 똑같아요. 첫 달부터 영업 숨만 쉬어도 몇백씩 나가니까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그게 무슨 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너무 세 달, 네 달 뒤에는 꼭 들려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쵸.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아직 관리자가 되지 않은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물론 스타일은 다 각자 달라요. 관리자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면접을 보는 관리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아예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그냥 걸러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걸르다 보면은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그쵸. 많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우선은 받아보자. 그냥 무조건 와라. 나가도 좋으니까 우선 받는 관리자도 있어요. 뭐 장단점은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받다 보면은 이탈하는 인원이 사실은 많이 생겨요. 확률적으로. 네, 엄격하게 거르는 것보다 아무래도 막 받는 게 이탈자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정착률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10명이 들어왔는데 8명이 정착을 못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어떤 조직은 근데 엄격하게 받아서 5명이 들어왔는데 뭐 5명이 다 살아남았다. 그러면 정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람을 뽑고서 들어오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직의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들어왔다 금방 또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열심히 물론 자기 할 일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신경을 안 쓰죠. 당연한 뭐.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바닥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들어와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이 봤을 때는 동료가 생겼어. 한 달 뒤에 또 나가. 너무 힘들어요. 또 들어와. 이 사람도 또 나가.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가 기운이 빨리죠. 빨리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의 영원한 딜레마이자 숙제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조직이 잘 크고 성장을 하면 이런 일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그러다 보면 인재가 또 하나하나씩 늘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영업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얘기는 했지만 온라인 영업을 한다고 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온라인 영업 쉽지는 않다. 그리고 영업을 지금 만약에 이 보험 일을 시작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온라인 영업이든 뭐 무슨 영업이든
뭐 골라서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인 영업도 당연히 필요하죠. 지인 영업이라는 게 뭐 제가 지금 말하는 지인 영업은 내가 설계사가 됐으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 싹 털어가지고 가입시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인들도 잠재적인 고객이거든요. 예. 지인한테 나는 그런 거 못 팔아, 말 못 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좋진 않아요. 너무 또 그렇다고 반대로 지인한테 야, 너는 지인인데 이것도 하나 가입 못 시키냐? 이러는 것도 문제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인이든 지인이 아니든 이 사람한테 올바른 상품을 적절하게,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그런 담보나 특약들을 잘 구성해서 적절하게 추천을 해주고 이 고객한테 상품 설명을 잘 해주고 이런 알 권리, 그리고 이런 상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적절하게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저는 지인 영업 안 하려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영업을.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틀에 박힌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영업이든지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떠한 조직, 뭐 온라인을 하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 뭐 온라인이 아니라 뭐 어떤 DB로 특화된 조직을 가야 된다. 물론 어떤 조직의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고 개인의 성향과 맞는 부분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조직에서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 조직이 이렇게 본인들이 추구한다고 하는 어떤, 이것도 일종의 광고잖아요. 관리자들이 광고하는 이 조직에 우리는 이런 조직입니다. 이러니까 오세요. 여기는 이런 조직이니까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경험해보기 전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광고일 뿐이거든요. 네. 온라인 영업을 저희는 전문으로 합니다. 근데 실상 가보니까 온라인 영업을 못해요. 관리자들조차도. 그런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러면은 뭐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누구 말을 믿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단순한 정보 광고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간 조직에서 좀 상처를 받고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퇴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관리자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죠. 뭐 조직의 분위기도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들어오는 신입 설계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말이 생각하세요? 맞죠. 네. 네. 설계사가 이미 마인드가 형편없고 그냥 나는 여기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냥 막연한 이런 생각만 하고서 들어간다면은 어떠한 조직에 가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뭐 실제적으로 설계사 신입이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주는 교육만을 가지고 이 교육을 안 해준 거에 대한 불만을 삼는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육을 해주면 그만큼 본인의 공부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교육 같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해드리는 교육은 굉장한 양질의 누구보다도 고퀄리티의, 그리고 저한테 보험에 대한 교육을 들으면 어디 가서 보험 잘못 들었다라는 소리는 안 들 정도의 교육을 해준다고 자부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다 잘 배워서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역량, 개인이 해야 될 부분, 개인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사실은 어느 조직을 가도 그쵸. 예, 설계사로서
망하지는 않는다.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그쵸. 네. 제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갔었어도 좀 성공을 했을 거예요. 글쎄 그건 뭐. 근데 그러면은 관리자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느냐.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적절한 동기부여와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어떤 여기에 사무실의 환경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의 보금자리, 왜냐하면 일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는 사무실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뭐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닌다든지 지점 사무실을 실제로 그런 관리자들이 있거든요. 2년마다 이사 다녀요, 지점을. 네, 싼 데 찾아서 혹은 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지점이나 본부 자체의 어떤 정책 같은 거 어떤 그 수수료적인 부분에 본부의 수수료의 어떤 규정 왜냐하면 기본적인 저희도 프라임에셋의 수수료 규정은 동일하게 가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 외적인 어떤 추가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 설계사들한테 좀 더 힘을 내주게 할 수 있는 어떤 저희 뭐 제가 하는 본부장으로서의 특별한 시상이라든지 어떤 복리후생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럼 결국 돈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돈을 안 쓰는 관리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물론 교육도 해드리지만 교육은 근데 뭐 어디든 교육은 다 있어요. 원수사 교육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리는 교육 같은 경우는 원수사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보험의 근본적인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설계사들이 우습게 알지만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그런 기본기를 탄탄하게 채워주는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방금 얘기해드린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갖춰져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짜맞춰져서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 프라임에셋 하나만 놓고 보자면은 프라임에셋에서 본부장이 되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잘했으니까 본부장이 됐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곳을 선택을 하던 뭐 그렇게 크게 이 본부장을 만나서 내가 뭐 엄청나게 나한테 인생의 큰 실수이자 뭐 이렇게 그럴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또한 뭐 어떤 본부장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막 와 너무 잘 만났다. 물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는 급여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다가 여기서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영업력이 터져서 엄청난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관리자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일정 부분.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어차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든 빚을 결국엔 볼 사람들이고 그게 여기서 맞아 떨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자 지점장으로서 또 포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여자 지점장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본부장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따랐고 그거에 대한 좀 욕심도 있었고 올라갈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이런 끈기와 열정이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한테도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저와 같이 이런 같은 이제 관리자로 성장을 하면서 좀 여자 관리자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프라임에셋 284 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7년 봉급에 대한 그러네. 광고 저기 본인 광고. 어쨌든 뭐 다 뭐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어차피 처음 이제 팟캐스트를 같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가 지시하고 제가 안내해주는 이런 길을 다 잘 따라오면서 수능하고 네. 수능이죠. 그렇죠. 네, 수능하고 그쵸. 네. 뭐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와줬기 때문에 저는 관리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본부장 밑에 있는 설계사들도 그렇지만 본인의 관리자를 믿고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관리자를 믿고 따라갈 애초에 자신이 없으면 일을 하지 마세요. 네. 관리자 안 보고 관리자 안 따라갈 거면 뭐하러 일을 합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보험 설계사가 무슨 개인 사업자인 양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예, 절대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랑 같은 어떤 예를 들어 세율이나 약간 그런 취급을 받아서 그런 거지 사업자는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아니요. 사업자 등록증 없는데 뭘 자꾸 사업자라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니?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 근로자예요. 네, 특수한 이제 노동법에서 좀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그냥 근로자일 뿐인 거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물론, 그냥 자기가 그 수준의 정도만 만족하고 적당한 급여를 받겠다 한다면은, 뭐 본인들은 거기에 만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네, 조직에 섞여서 조직과에 융화되지 않고 다른 혼자만의 뜻을 품고서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계속 아웃사이더로 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게 본인의 영업력을 깎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의 조직의 관리자를 잘 따라가시고 충성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사실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뭐 결론적으로 7년 분급에 7년 관한 분급 건 뭐, 네. 관한 얘기인데 이제 뭐 이런 분급제도 때문에 이제 설계사 일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망설인다면은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망설일 정도. 저는 이제 입사 막 받으면서 그런 분들 많았어요. 뭐 저에 대해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서 막 반년을 고민했대요. 저의 행적을 찾아보면서 아니 뭐 스토커도 아니고 뭐 나를 그렇게 막 근데 이제 제어를 마음에 보고 들어서 온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오지 말라고. 그러면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해서 나가게 될 거라고. 여담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어쨌든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럼 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글쎄 저는 그런 분들의 좀 사상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반년 동안 고민을 했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민하는 사람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고민할 거면 아직 저희한테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딴 데 가도 일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이게 그렇게 고민할 일이에요? 내가 해보겠다. 일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본인 스스로한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갈팡질팡 뭐 이건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이걸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뭘 이걸 할까 말까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 나누듯이 좀 여러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만나 뵙도록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틀어놓고 자장가처럼 들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